자, 275페이지 우리 채무 인수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채무를 인수한다. 자, 우리 전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요 전 시간에요.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의 채무를 누군가가 승계받겠다, 의무를 승계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무자와 승계인,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보통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민법에도 순서는 이제 이게 먼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채무자를 배제하고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다. 그럼 채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얘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려면 얘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던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던가 이해관계가 없는 자 같으면 채무자의 승낙 내지는 동의를 받아서 채권자와 계약으로 이 둘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그 말이 계약인 것이지 혹시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이 채권 채무 관계에 1억 원을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 얘가 보증인이었다. 물상 보증인이었다.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대신 변제해 준다라고 하는 게 보증인의 경우에 그 계약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고요. 아니면 뜬금없이 뭐 채무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요? 채무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대의 변제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승낙을 받아서 대의 변제한다. 그 말의 의미는 둘이 합의에 의해서 채무를 인수한다. 이거하고 유사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둘이 계약을 체결했으면 채권자 시각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을은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열심히 일도 하는 자인데 병은 그러한 자가 아니다. 그럼 병에게 채무가 승계가 됨과 동시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둘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서 채무 인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채권자가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계약을 승낙을 해줘야 채무 인수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인수 계약은 7월 1일 날 했고 승낙은 8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승낙한 날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소급효가 인정이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 채무 인수의 내용은 복잡한 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거기 채무 인수, 그래서 채무도 인수가 가능한데 유효인 채무, 그다음에 인수가 가능해야 되는 채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계약, 그래서 453조에 제3자는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적 채무 인수다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다. 그러면 이거는 면책적 채무 인수다. 즉 채무자의 채무는 면하게 되는 거고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면책적 채무 인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변제하고 있는 거예요.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을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신 변제해 준다. 채무가 변제됐으니까 당연히 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신전소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급여 채권 같은 거는 양도도 금지가 되지만 인수도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의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채무자의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거는 거기 기억에 있는 C에 있는 부분이에요. C에.
그래 B에 있는 내용하고 C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연대 채무자, 물상 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자의 반대 의사 유무를 불문하고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말이야 갚하고 어떻게 해결해 볼 테니까 너 갚지 말고 있어. 그래도 이 재산 압류 들어와 갖고 쫓겨나게 생겼으면 채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 변제하고 야 네가 대신 갚아줘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있는 내용도 줄치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 없는 자 같으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인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54조에 보시면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권자 승낙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게 이렇게 둘이 계약할 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승낙의 효력은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소급표가 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소급표가 있는데 이렇게 소급표를 줄 때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제3자가 부호가 돼야 됩니다. 저 내용에 항상 쫓아다녀야 됩니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은 채무자에게 하든 제3자에게 하든 관계없고요. 이런 경우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는 저기다가 최고해야 되죠. 야 이렇게 채무 인수했는데 승낙 좀 해줘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여기서 발송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발송하지 않은 때는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채권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계약의 내용 변경하거나 채무 인수 안 할래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채권자가 승낙하게 되면 채무 인수의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승낙 후에는 지 맘대로 변경 철회 안 돼요. 하지만 승낙 전에는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채무 인수의 효과는 채무가 승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된 채무가 승계되면 종된 채무, 이자나 위약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승계가 된다. 채무 인수의 소급표와 인수인의 항변인데 457조에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자,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봐요. 이제 현재 이 채무는 존속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난 건데 그래서 성립했고 1년, 2년, 3년 지나면 이후부터는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자가 깎인 채무를 인수한 거고 승낙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깎인 이자, 즉 인하된 이자를 받겠다라고 승낙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 채무자가 이자를 인하받았으면 나도 같이 이자 인하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 인수로 인한 보증이나 담보의 소멸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얘가 채무를 둘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를 하는데 요 채무에 대해서 정이라고 하는 자가 을을 보증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계약은 정이 을을 보증한 거잖아요. 근데 을의 채무가 승계가 됐다. 그럼 보증도 여기로 승계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보증은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소멸한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죠. 또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인이 동의해 줬으면요. 또 승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채권법 쪽은요. 특히 당사자 합의로 인해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정해져 있어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채무 인수가 면책적 채무 인수인지 병존적 채무 인수인지 병존적 채무 인수는
얘가 채무를 인수해도 여기도 같이 채무자로 남는 거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여기서는 빠지고 채무 인수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건데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 인수는 다 면책적 채무 인수예요. 병존적 채무 인수는 대체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대체적으로 면책적 채무, 병존적 채무 인수예요. 그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277페이지 판례에 그 두 번째 있는 판례 보시면 면책적 채무 인수인지 병존적 채무 인수인지 불분명하면 병존적 채무 인수, 즉 병존적 채무 인수가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든요. 병존적 채무 인수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채무 인수까지 끝났고요. 이제 279페이지 보면 이제 채권의 소멸이죠. 지금까지 우리 채권의 발생 변경까지 봤어요. 채권의 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형태도 다양했고 변경이다라고 해서요. 채권량도 채무 인수까지 본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소멸을 봐야 되겠죠. 채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채권의 소멸도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원인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채권의 소멸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의 소멸은 채무의 소멸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같은 말인데 소멸한다. 이 원인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소멸은 요거 구분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단독행위가 있고요. 아니면 계약이 있겠죠. 단독행위 아니면 계약 정도가 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법률행위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준법률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가 있죠. 채무 면제하고 상계. 채권자가 하는 채무 면제, 채무자의 단독행위인 상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계약은요. 계약은 대물 변제죠. 대물 변제, 그 다음에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하고 경계. 경계는 기존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려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인 거예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변제죠. 여기서 대물 변제는 계약이지만 변제는 계약이 아니라 준법률행위예요. 채무를 그냥 이행하는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건 혼동이죠. 혼동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소멸시효도 있을 수 있죠. 소멸시효에 의해서 채권 채무 소멸할 수 있잖아요. 이 소멸시효는 당연히 채권 채무의 소멸 원인이지만 채권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가치변형물로 바뀌긴 합니다. 하지만 가치변형물이 없으면 그냥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채권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채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채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치사하게 이것도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소멸시효. 그래서 채권법 규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래놓고
쭉 이거 4개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는데 일반적으로 채권법에는 규정이 없어도 소멸시효에 의해서 채권을 소멸하는 건데 답을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포인트는 채권법에 명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참 문제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건데도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폭력이죠 뭐. 폭력적으로 이렇게 문제 내는 거죠. 횡포입니다. 횡포. 예.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도 사실은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채권의 소멸 원인 그래서 거기에 우리 279페이지에 있는 거 이렇게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요. 예, 그런데 거기 우리 279페이지에 제 3번에 채권법 특유의 소멸 원인의 준법률행위 중에서 이 변제 먼저 놔두고 법률행위 놔두고 사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행불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 변제부터 보겠습니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급부를 이행하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자, 변제 제공인데 변제 제공이란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채무자가 급부 내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하는 것, 즉 받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460조에 보니까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 제공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즉각 받아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줘야 변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현실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 즉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요하는 때는 그런데 안 오고 있다는 얘기죠.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변제 제공이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받아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놨다. 언제든지 받아가라. 그 다음에 뭐 통장에 예금 해놨다. 이런 정도까지 해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제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정물 앞에서 봤죠. 어디서 224페이지에서 봤잖아요. 특정물은 선관주의 의무가 인도시까지, 그 다음에 인도시의 현상은 이행기의 현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인도 장소는 어딜까? 인도 장소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장소, 특약이 없으면 계약 성립 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 이렇게 돼야 되죠. 네, 특정물입니다. 그 다음에 463조에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했다. 그러면 자기가 빌려서 사용하던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변제했다 그런 얘기죠.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채무자가 지가 스스로 갖다 준 그 물건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갑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채권자고 채무자가 물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게 지 소유 물건이 아니라 빌린 물건이었다는 얘기예요. 빌려서 사용하던 물건이지. 그러니까 이 물건은 누구 물건이란 얘기죠? 병의 물건이었다. 근데 이걸로 채무를 변제했다. 그럼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병은 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는 거야. 하지만 의리 반환 청구하려면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양도 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 인도인데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그럼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라는 얘기는 미성년자라고 할게요. 소유자가 그 채무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때는 그래 인도한 때는 이 미성년자지만 채무 변제는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법률행위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했고 그 법률행위가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준법률행위에는 다른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그 변제가 취소가 된 때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법률행위하고 조금 다르구나.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자신이 변제한 행위를 취소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그 물건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법률행위였다라고 한다면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준법률행위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예외 규정 또는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의 선의 소비 양도와 구상권인데 전 2조의 경우에 그 변제받은 자가 미성년자가 변제했다든지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변제한 자가 채무를 변제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선의로 받은 물건을 소비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건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소비했다라고 하는 거야. 소비해서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럼 소비해서 없어졌으면 유효인 변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반환 청구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또는 양도 능력이 없는 소유자의 물건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또는 선의로 타인에게 양도해.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도 선의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가 두 군데 다 걸리는 겁니다. 때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는데 전항의 경우 채권자가 즉 소비한 자, 양도한 자,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목적물 돌려줘라고 하면 이미 소비해버리고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타인에게 양도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배상 청구를 받은 때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채무자에게 아니 뭐 유효인 변제인 줄 알고 팔았는데 얘가 돌려달라고 한다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제의 장소는 어디냐라고 하는데 변제의 장소 특정물은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 성립 당시 있던 장소라고 했어요. 종류물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변제기 전에 변제인데 468조에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기한이익 상당액은 배상해 줘야 되겠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 변제 기일 내지는 이행 기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날까지 이행하면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7월 10일을 이행기로 정했다. 그러면 7월 10일까지 이행하면 된다는 얘기지. 7월 10일에만 이행해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해관계 없는 재산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무인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관계 없는 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변제한다, 변제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변제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인데 470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그래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돼요. 그런데 채권자가 아닌 채권의 준점유자는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자예요. 채권자는 아닌 자죠. 채권자는 아닌 자인데 그 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채권자인 줄 알았대요. 선이면서 과실이 없는 때 하나요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라고 잘못 알고 선의로서 과실 없이 변제한 때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은행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예금 채권을 찾으러 왔을 때 통장하고 인감도장 그다음에 비밀번호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라도 채권자로 보이잖아요. 채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 거고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수증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증 같은 거 하면서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놓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잘 알고 있었을 때 고의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전 2조의 경우에 즉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변제 효력이 없겠지만 그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가 받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부해 버렸다는 거죠. 송금해 버렸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익을 받았으니까 그건 변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한 없는 자에게 채무를 변제했는데 그 자가 채권자와 자기가 받은 금액을 상계해 버렸다 그런 얘기죠. 채권자가 을이에요. 을이고 채권자가 갑이에요. 갑이고 채무자가 을인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되는데 제3자 병에게 채무를 변제했다 그런 얘기죠. 변제했는데 변제받은 금액을 병이 갑에게 송금해 버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변제한 거는 무효일지 모르겠으나 얘한테 송금됐으면 얘가 이익을 받았잖아요. 이익을 받았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송금이 아니면 상호간에 상계할 채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줘야 될 게 1,000만 원의 채무였는데 얘한테 변제한 게 1,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돈을 여기다가 송금해 버렸다. 그럼 얘가 이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변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 병이 갑에게 받을 돈이 또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상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변제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넘겨볼게요. 채무 변제의 효과입니다.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채무자 부담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채무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채무자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액만 채권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변제 비용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도 써놓으세요. 증가액 대신 변제 비용은 그 변제 비용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변제 비용이 아니라 증가액만 채권자 부담으로 한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한다. 영수증 청구권 변제할 때는 영수증 청구할 수 있고요. 채권 증서에 반환 청구권인데 혹시 내가 돈을 빌리면서 그 사람한테 채권 증서 무슨 어음을 끊어줬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변제하면서 증서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증서를 반환 청구할 때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반환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채권 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 여기서 전부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변제한 때는 채권 증서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도 또한 같다. 여기서 전부고 둘 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의 충당이다라고 하는 거죠. 변제 충당.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는 하는데 전액을 다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하나가 아닙니다. 6천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3천짜리가 하나가 있고 9천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6%예요. 이건 이자가 9%고요. 이건 이자가 5%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 기일로 치면은 요거는 7월 1일이 변제 기일입니다. 요거는 8월 1일이 변제 기일이고 요거는 9월 1일이 변제 기일이다. 자, 이렇게 됐으면 가장 좋은 건 을이 변제하면서 전액 다 1억 8천이죠. 1억 8천을 다 변제하면 좋겠는데 을이 변제하고 있는 금액은 1억 2천만 지금 변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1억 2천을 이렇게 변제할 때는 을이 1억 2천 가지고 어떤 거 변제하겠다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변제받는 갑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이 지정했을 때는 을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정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476조에 나와 있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변제자가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변제자는 충당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채권자, 채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리인이 받을 수도 있고 대리인이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제자, 변제받는 자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채권자 측, 채무자 측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법정 변제 충당이다. 당사자가 즉 채권자도 변제받는 자도 변제자도 변제 충당하지 않았을 때는요, 다음 각호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서요. 다음 각호 규정에, 자, 이거를 변제할 때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으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1순위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도래한 게 1순위고요. 두 번째, 모두 다 도래했거나 모두 다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제 이익이 동일하다. 변제 이익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때는 성립한 뭐죠? 순위죠. 선순위. 그러니까 선순위라고 하는 건 먼저 도래한 채권 또는 먼저 도래할 채권이죠.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다. 순위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도 동일하다 라고 하면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도래한 것 먼저, 모두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변제 이익이 큰 거, 이익도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선순위, 먼저 도래할 것 또는 먼저 도래한 것, 그 다음에 순위도 동일하다 그러면 비례해서 안분 배당한다. 그렇죠? 예, 그래. 그래서 이게 도리 선비 이렇게요. 도리 선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477조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 변제 충당이다. 한계 채무의 수기의 급여를 요하는 경우에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때도 이렇게 지정 충당 아니면 법정 충당 요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변제 충당할 때는요. 변제 충당할 때는 제1항에 두 번째 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다. 그러니까 최근 발생한 걸 가장 먼저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 비용, 그다음에 이자, 원본이 가장 먼저 발생하고 원본 발생과 동시에 이자가 성립하죠.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제할 때는 비용 먼저, 이자, 원본 이렇게 나중에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변제자 대위입니다. 변제자 대위, 변제자의 법정 대위예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의리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이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재산의 압류, 기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테니까 그때는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고, 대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대신 변제했으면 갑을 대신해서 당연히 을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변제자의 법정 대위다. 법률 규정에 당연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2번에 있는 변제자의 임의 대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인데 제3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자는 채무자의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아야 변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둘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승계하든지요. 그때는 채권자가 뭐 해줬어야 되는 거죠?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는 무조건 채권자를 대위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두 개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변제 대위의 효과, 제한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다음 페이지죠. 285페이지로 가면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혼동이죠.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동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의 소멸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채권자의 채무 면제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거 단독행위잖아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권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채권을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그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못 붙이는 거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 줄 때는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상계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때 쌍방이 서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대요.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됩니다. 둘 다 이행기가 됐다.
그러면 서로 더 주고받고 할 거 없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대등액으로 상계해버리면 된다. 그다음에 뭐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근로자의 임금 채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좀 있어요.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모두 다 변제하기 전에 퇴직할 사유가 생겼다. 그럼 퇴직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하지 나머지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의사 표시를 한 때, 즉 상계 금지 특약을 했대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 원래는 상계가 가능한 채권인데 지네끼리 상계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했다라고 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선이면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93조에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의 상계의 의사 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각각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대등액으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 쪽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494조에 보면은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채무의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 이행지가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는 어떡합니까?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계할 때는 상대방도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일방 당사자가 찾아가서 상계하는데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엔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손해배상 규정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계로 인해서 특별한 손해가 생긴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손해가 생기면 쌍방이 모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배상할 문제는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요. 채무자의 어떤 그 행위이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채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다. 상계 금지인데, 자, 모든 채권이 다 상계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계가 불가능한 채권도 있다. 그래서 상계 금지요.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지급 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자 상계할 수 없다. 지급 금지 명령 받은 채무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요, 갑하고 을이, 갑이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여기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여기다가 받을 돈이 채권이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을 변제받으러 갔다가 채무자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여기다가 폭행을 가한 겁니다. 폭행을 가해서 폭행 결과 얘에게 발생한 손해가 1,000만 원이 생겼다. 이 손해 1,000만 원은요, 갑 입장에서 봅니다. 갑 입장에서 채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은, 얘가 스스로 행사해야 되는 이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 채권이요.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은 갑이 을에게 줘야 될 채무 아닙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거든요. 이 채무는 을이 행사하게 되면 갑이 갚아야 되는 채권이다, 을의 채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채무를 상대방이 나에게 행사하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수동채권인 거예요. 근데 이 수동채권은 뭐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이 수동채권이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사하는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수동채권이죠.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때 그 채무자는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생겼다. 만약에
이게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면 받을 돈 5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줄 돈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앞으로 4번 더 찾아갈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런 말이고요. 압류금지 채권,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한 것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었다. 근데 근로자가 퇴직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퇴직급여 채권이 또 임금 채권이 될 수도 있죠. 이걸 가지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급금지 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지급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는데 채무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어요. 채무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갑의 채권자 A가 여기다가 지급 금지 명령을 때린 거죠. 여기다가 지급 금지, 지급하지 마라. 이 지급 금지 명령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지급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 지급 금지 명령을 받았으니까 채무 변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우연히 갑이 을에게 채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받을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채권이 1,000만 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급금지 명령이 없었으면 두 개는 상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을이 지금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지급금지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지급금지 명령이 없었으면 이때 이거 갖고 상계할 수 있겠지만 지급금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채권 1,000만 원 갖고 여기하고 상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지급 금지 명령 채권,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어요. 압류 금지 채권,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래서 불지합 채권, 불루지합을 하게 되면 수동 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라고 정리할게요. 불지합 채권, 수동 채권으로. 나머지 말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96조부터 498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계약이죠. 계약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경계입니다. 경계. 이 경계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돈을 주는 날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돈 생길 근육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오늘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돈이 안 생기니 다음 주에 제가 이 연필로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채권자가 이렇게 보고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금전이 아닌 이 물건으로 가져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죠. 그때는 이제부터는 금전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물건에 대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할 때 구채무는 경계로 소멸합니다. 자,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가 487조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변제하고 싶은데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변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물을 공탁합니다. 또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지 못할 때도 변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공탁해 놓는 거죠. 자, 이런 정도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가면 대물변제 466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할 때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자, 이거는 경계하고 대물변제하고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대물변제는 경계하고 어떻게 다르냐?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는 다음 주에 이걸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채권자가 그럼 다음 주에 이걸로 갚으세요라고 계약을 새로 체결한 거지만 대물 변제는 오늘 갚는 날이에요. 오늘 갚는 날 물건으로 가져가서 제가 물건은 돈은 못 가져왔지만 그에 상당하는 이 물건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갚아주세요라고 물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시했더니 상대방이 보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걸로라도 받을게라고 승낙을 해야 되는 거지 지 맘대로 돈 없으니까 이걸로 받든가 말든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약을 요물계약이다. 물건을 갖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급여해야만 그 채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 변제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가야만요.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채권의 소멸을 다 받고요. 이제 채권법 총론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법 강론이 나오는데 이 채권법 강론은 이제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 그다음에 기타 채권 관계예요. 이 계약 총론에서도 보통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양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계약 강론이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에서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1문제, 그럼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죠. 오늘 하루 종일 4시간 동안 한 거 중에서는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무슨 여기 상계라든지 대물 변제라든지 채무인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우리 민법 전체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기 다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채권법 이제 강론을 해야 되는데 채권법 강론의 계약법 총론이죠. 여기 굉장히 많이 봤던 거 계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계약자의 원칙 290페이지에 보면 291페이지에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은 누구와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체내 상방의 자유가 있어요.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발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죠. 그래서 신의 성질의 원칙이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사적 자치 원칙의 일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체결의 자유는 일부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크게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약관에 의한 계약이 있죠. 약관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불특정 다수와 굉장히 많은 내용의 계약을 똑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 약관이 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관이다. 약관이 뭐냐라고 하는 건 292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보여요. 약관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건 동종거래가 대량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거래의 신속성을 위해서 부동문자로 작성된 서면을 만드는데 그걸 약관이라고 하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293페이지에 약관의 법적 성질.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돼서 상대방을 구속하는 근거는 약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거든요. 계약의 내용을 서로 준수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대로 약관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러 가서 친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계약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약관에 따라서 친구는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약관이 법적인 것이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의무가 생기는 거겠지만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2번에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 설명해 줘야 돼요.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거예요. 사업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쓴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도 사업자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 설명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그리고 명시 설명의 범위 동그라미 3번. 그럼 모든 내용을 다 명시 설명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그 범위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게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일반적이라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거 명시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미 약정된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규정.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것들은 명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약관에 대한 통제다. 그래서 약관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이 약관 해석의 원칙은 우리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해보면 됩니다. 뭐 개수작 축통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말이 295페이지에 일부 무효의 특칙이 보이시죠? 원래 법률행위 전반에 민법 전반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이게 원칙이죠.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만 무효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전부 무효로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부 취소에도 적용이 되는데 계약법 쪽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돼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로 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295페이지 양쪽 가로 5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 이 부분은 이제 계약법에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는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